2011년 카이스트 연구실 한켠에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하던 연구진 몇 명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당시엔 그 누구도 이 작은 스타트업이 몇 년 뒤 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중심에 설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입니다. 2021년 공모가 10,000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로봇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조 원을 육박하고 한때 15조 원까지 도달했었죠.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내 로봇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삼성은 왜 하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로봇을 하나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동기, 제어기, 센서, RTOS, 배전 시스템 같은 로봇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통째로 모듈화해서 협동 로봇이든 사족 보행이든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든 자유자재로 확장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들며 십수년간 쌓아온 보행 제어 노하우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여러 로봇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뿌리 기술이 된 셈이죠.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로봇 사업에 뛰어들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특정 로봇 하나에만 쓸 수 있는 반쪽짜리 기술을 사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해야 돼서 복잡하죠. 돈도 더 들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릅니다. 협동 로봇, AMR, 사족 보행 로봇, 양팔 이동 로봇, 심지어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까지 삼성이 그리는 로봇 라인업 전체에 이 회사의 플랫폼 기술을 그대로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제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 즉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진짜 핵심 경쟁력인 거죠. 그러니 삼성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가 868억 원을 들여 지분 14.7%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로봇 기업에 대한 삼성의 첫 직접 지분 투자였죠. 그리고 2024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행사하며 지분을 35%까지 늘려 최대 주주 자리에 앉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누적 투자액만 3,500억 원이 넘고요. 심지어 삼성은 지분 25%에 해당하는 추가 콜옵션까지 쥐고 있어서 지분을 더 늘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최초 투자한 시점 대비 주가가 약 4,000% 급등을 했죠. 실적도 무섭게 따라오는 중입니다. 2025년엔 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넘게 뛰었고, 올해 1분기엔 작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한 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차입 상태로 현금만 615억 원을 쌓아둔 재무 체력까지 갖췄고요. 물론 분기별로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수익성 변동성은 아직 남은 숙제이긴 하지만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의 몸통과 두뇌를 잇는 플랫폼 기술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무섭게 성장하며 주가 또한 미친 듯이 폭발했고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삼성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으로는 한참 부족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대놓고 밝혔죠. 2분기 컨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유망한 로봇 기업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쩌면 우린 지금 4,000% 이상 급등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업이 어딘지 추적하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의 인수 대상 기업 타깃을 좁히기 위해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통해 삼성의 인수 공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핵심 부품이나 모듈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IP를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둘째, 삼성의 공장 라인에 바로 투입 가능한 밸류체인상 필수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셋째, 단일 제품이 아니라 여러 로봇에 두루 적용되는 플랫폼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대기업 자본이 얽혀있지 않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이미 갖고 있는 걸 또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5가지 조건을 놓고 지금 로봇 산업 지도를 훑어보면요, 단 하나의 부품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 응용판인 로봇 손이죠. 삼성은 로봇의 두뇌인 반도체, 배터리인 전고체 등 액추에이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수 대상이 액추에이터 기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장의 패권이 우리나라 기업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액추에이터, 즉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에서 지금까지 세계 최강자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나브테스코는 중대형 산업용 로봇 정밀 감속기 시장의 약 60%를 쥐고 있고, 하모닉 드라이브 역시 수십 년간 정밀 감속 기술을 독보적으로 발전시켜왔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크는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 시장에서는요, 이 일본 기업들이 예전 같은 압도적 지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기술력이 갑자기 퇴보한 게 아닙니다. 좋은 액추에이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공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로봇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채 정해진 궤적을 오차 없이 반복하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강성과 정밀도, 내구성이 최우선이었고 이 요구에 완벽히 맞춘 게 일본의 하모닉 RV 감속기였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액추에이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봇 몸에 붙어서 이제 스스로 로봇의 무게를 견디고 걷고 뛰어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액추에이터가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당연히 로봇의 무릎과 고관절에 더 큰 힘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이걸 구동시킬 배터리도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는 문제가 로봇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힘이 센가뿐 아니라 얼마나 작고 가벼우면서 더 큰 힘을 뽑아내느냐로 기술 패권이 옮겨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AI까지 얹혀졌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기만 하면 됐죠. 근데 AI 기반 휴머노이드는 아닙니다.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움직임을 구사하기 위해 힘과 각도를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죠. 즉 AI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내려도 관절이 그 판단을 즉각 따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토크 응답, 낮은 마찰, 정밀한 힘 제어 능력이 액추에이터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고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모터 비중을 높이고 감속기 비중을 낮추는 QDD, 즉 준직결 구동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좋은 액추에이터를 만들어도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소용없죠. 휴머노이드 한 대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는 약 40개에 달합니다. 그중 25개 정도가 로봇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가격이 조금만 높아도 로봇의 가격, 특히 로봇 손의 가격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작고 가볍고 강하면서도 대량 생산을 통해 저렴하기까지 한 액추에이터를 내놓는 기업이 승자가 될 거란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기업들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밀 감속기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터 베어링 제어기 등을 하나의 작은 관절 안에 통합해서 가볍고 강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싸게 찍어내야 하는 게임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경쟁으로 좁혀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 제조업 역량, 이건 한국이 가장 원래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삼성 인수 얘기로 돌아와 보죠. 앞서 우린 삼성이 인수할 5가지 조건을 알아봤죠. 그 조건을 액추에이터 로봇손 기술에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독보적인 부품 기술이자 IP, 휴머노이드 원가의 핵심을 차지하는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협동 로봇부터 휴머노이드까지 두루 쓰이는 플랫폼 확장성까지 조건이 하나하나 정확히 들어맞죠? 무엇보다 일본의 아성이 꺾이면서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그런데 삼성에게는 절실하게 없는 기술. 이게 삼성의 다음 M&A가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 쪽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한 삼성의 인수 후보, 국내 액추에이터 기업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후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본 나부테스코와 하모닉 드라이브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그 정밀 감속기, 그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죠. 그리고 올해 6월 이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인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를 무려 5건이나 등록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용 웨이브 제너레이터 설계 방법, 베벨 기어와 하모닉 드라이브를 결합한 수직 다관절 로봇, 감속기를 포함하는 액추에이터까지 로봇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하나씩, 그것도 특허라는 확실한 형태로 완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삼성의 인수 첫 번째 조건 기억나시죠? 핵심 부품과 IP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 나우로보틱스는 지금 이 조건을 특허 5건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재화 흐름이 실제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원가율이 70%대 중반에서 60% 수준까지 떨어지며 수익성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1월 나우로보틱스가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한양로보틱스의 지분 93.37%를 약 75억 원에 인수해버린 사건인데요. 이 인수 하나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매출 기반과 함께 즉시 가동 가능한 5,000평 규모의 대형 생산 공장을 통째로 확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우리가 앞서 액추에이터 산업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걸 저렴한 원가로 대량 생산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나우로보틱스는 기술 특허와 동시에 그 기술을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공장까지 한 번에 손에 넣은 거죠. 여기에 이 공장 증설로 캐파를 기존 3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4배까지 늘려놨고요. 대량 생산 준비는 이미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올해 1분기 매출은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급증했습니다.
물론 아직 영업 손실 상태이긴 하지만 적자폭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0%에서 마이너스 87%로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체 매출을 2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매출 350억 원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공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까지 진행 중이고 중대형 로봇 ODM 모델 7개 중 3개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독보적인 부품 특허, 대량 생산이 가능한 5,000평 공장과 4배 늘어난 캐파,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공식 편입, 눈앞으로 다가온 흑자 전환, 그리고 아직 다른 대기업 자본이 얽혀있지 않은 깨끗한 지분 구조까지 앞서 우리가 세운 삼성의 인수 조건 대부분을 하나하나 정확히 관통하고 있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후보는 SBB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인수 후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어쩌면 더 소름 돋습니다. SBB테크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 특수 환경용 베어링,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초정밀 로봇 구동 모듈 전문 기업인데요. 앞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사가 독점해온 하모닉 감속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치형 설계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1호 기업입니다. 정밀도와 내구성, 소형화 측면에서 일본 제품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일본의 산업용 강점이 휴머노이드 시대엔 그대로 안 통한다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정확히 서 있는 회사인 겁니다. 실적을 보면요, 2025년 매출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7% 늘었고 올해 1분기엔 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5% 성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받은 베어링 부문 매출이 17억 원, 64.1% 급증했고요.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 44.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8.4% 급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감속기 부문 매출만 떼놓고 보면 무려 115.8% 폭증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이 회사의 성장축이 정확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성장축이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 증거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올해 5월 SBB테크는 현대차의 첫 양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공급망에 진입하며 DNL 모듈 조향 편신부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 관련 매출이 곧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건데요. 이 대목이 왜 소름 돋는 증거냐면요. 앞서 삼성의 7가지 조건 중 두 번째,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밸류체인에서 필수 포지션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현대차식이나 되는 굴지 완성차 기업이 그것도 실제 양산 라인에 이 회사 부품을 채택했다는 건 기술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고, 즉 이미 실제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산 능력도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짓고 있는 액추에이터 전용 공장이 지난해 11월 시험 생산을 마치고 올해 1분기 정식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공장이 완전히 돌아가면 감속기 생산 능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에 방산과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주가는 올 초 CES 2026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휴머노이드 양산 기대감까지 겹치며 급등했다가 시장 급락 영향을 받은 후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매출 105억 원, 2027년 148억 원, 그리고 2028년 흑자 전환을 전망하며 이 회사를 로봇 부품 산업의 콜옵션 같은 존재로 평가하고 있고요. 즉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터질 때 크게 터질 수 있는 끼를 갖췄다는 뜻이죠. 정리하면요, 국내 최초의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 기술이라는 압도적인 IP, 현대차라는 완성차 기업의 실제 채택이라는 가장 확실한 검증, 그리고 3배로 늘어나는 생산 능력까지 이 역시 삼성이 원하는 조건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겹치는 기업입니다.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기업이 있습니다. 앞에 두 곳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라운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와 SBB테크가 휴머노이드의 관절, 즉 액추에이터 쪽 기업이라면 라운로보틱스는 다릅니다. 휴머노이드 부품사가 아닌데, 그런데도 이 회사는 이미 삼성의 라인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삼성은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라운로보틱스는 바로 그 흐름의 한복판, 반도체 제조 자동화 영역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돼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라운로보틱스는 반도체 제조 라인용 웨이퍼 이송 로봇과 자동화 모듈을 만드는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 양산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무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 국내 진공 로봇 시장에서 30%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죠. 핵심 기술은 DD, 즉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입니다.
기존 반도체 이송 로봇은 서버 모터에 감속기를 결합한 구조였는데 이 감속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 웨이퍼 슬립이나 파티클 발생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로보틱스는 아예 감속기를 빼버리고 모터로 직접 구동하는 방식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진동을 50% 이상 줄이면서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감속기 없이 힘을 직접 전달한다는 발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QDD, 준직결 구동 방식과 정확히 같은 철학입니다. 즉 로봇 관절이든 반도체 이송 팔이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는 거죠. 실적도 뚜렷합니다. 2025년 매출 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39억 원으로 58.4%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엔 매출 141억 원,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9% 뛰었고, 순이익은 1032% 폭증했습니다. 다만 2분기엔 매출은 33.4%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소 둔화됐는데, 이건 신공장 관련 선투자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성장을 위한 투자, 즉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신공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라운로보틱스는 용인의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릴 신공장을 계획 중이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엔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와의 양산도 준비 중이고, 일본과 미국 업체와도 공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라인 공급을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판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사를 앞서 우리가 정리한 삼성의 인수 조건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독보적인 부품 기술이자 IP, 이건 확실히 통과합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이라는 밸류체인 안에서 필수적인 포지션, 이것도 통과고요. 다른 대기업 지분이 얽혀있지 않다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처럼 여러 로봇으로 뻗어나가는 플랫폼 확장성 면에서는 반도체 공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히려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라운로보틱스와 SBB테크가 아직 검증받지 못한 미래 기술에 베팅하는 그림이라면, 라운로보틱스는 이미 삼성 공장 안에서 수년째 실제로 돌아가며 검증이 끝난 기술이라는 겁니다. 삼성은 절대 뇌피셜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검증한 뒤에야 움직인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확히 그랬고요. 그 조건을 이미 통과한 회사가 바로 라운로보틱스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와 SBB테크가 삼성의 미래를 채워줄 후보라면, 라운로보틱스는 삼성의 현재를 이미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두 후보에 반도체 자동화라는 또 다른 기준을 이미 통과한 라운로보틱스까지, 이 로봇 자동화 밸류체인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 기업들을 무조건 인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이 로봇 기업을 인수한다고 정확히 밝힌 지금, 삼성이 그동안 어떤 기준을 갖고 인수를 해왔고,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는 노력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대감에 미리 움직이죠. 삼성의 인수,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에 충분한 명분을 갖춘 새 로봇 기업, 관심 갖고 판단해 보시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봇이든 전기차든 이 모든 미래 산업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변수가 거의 없는 진짜 상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액추에이터가 좋아지고요, 아무리 AI 두뇌가 똑똑해져도 그걸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 없으면 다 소용없죠. 그 심장, 즉 배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판을 완전히 뒤집을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로봇 얘기를 이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앞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액추에이터가 가벼워야 로봇 전체가 가벼워지고, 그래야 배터리 부담도 줄어든다고 했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배터리 자체가 무거우면 액추에이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로봇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싼 액추에이터가 쉽게 고장나고 수리비가 엄청 나온다는 거죠. 또 지금 로봇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위험 때문에 안전장치를 겹겹이 둘러야 하고요. 그 안전장치 무게만큼 로봇은 또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 때문에 로봇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다르다는 거죠.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버리니까 화재 위험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고요. 그만큼 안전장치를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같은 크기의 배터리를 장착해도 로봇을 더 오래 가동시킵니다. 정리하면은 더 가볍고 더 오래 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 이게 바로 전고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금 더 좋은 배터리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이 더 오래 걷고 더 가볍게 움직이고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즉 로봇을 진짜 상용화시킬 수 있느냐가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걸 결정짓는 그 유일한 기술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로봇 시대의 가장 큰 수혜가 전고체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걱정 없이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차. 이게 전고체가 상용화되는 순간 현실이 된 겁니다. 로봇이든 전기차든 UAM이든 결국 모든 길은 전고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전고체가 이 시대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이유죠. 자, 그럼 이 전고체 배터리 누가 가장 먼저 상용화할까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보유하고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결정이냐면요. 계열사 지분까지 정리하면서 현금을 끌어모았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타이밍에 반드시 쏟아부어야 할 곳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가장 공격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먼저는 ESS 배터리 핵심 밸류체인 기업 피노를 인수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 전고체로 돈이 쏟아질 거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어디에 먼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지 아십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전기차용 전고체보다 로봇용 전고체를 먼저 만들겠다고 못을 박은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전략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 기준도, 인증 절차도, 요구되는 전기 저장 용량도 커서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근데 로봇은요, 상대적으로 작은 용량으로도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가 로봇 산업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서도 기술을 검증받을 수 있는 첫 관문으로 로봇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목표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용 전고체가 내년이면 실제로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실탄,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속도, 그리고 로봇을 첫 관문으로 삼아 내년 상용화라는 명확한 타임라인까지 삼성 SDI는 지금 그 어떤 경쟁사보다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시대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왜 전고체가 로봇이든 전기차든 이 시대 모든 미래 산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상수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상수 산업을 지금 가장 빠르게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라는 것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밸류체인 그리고 그 수혜를 정확히 받게 될 기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하나의 신제품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뼈대를 통째로 갈아엎는 기술이죠. 액체였던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고 음극의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말은 이 배터리를 채우는 소재 기업들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새로 짜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먼저 양극재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이죠. 여기서 삼성 SDI는 이미 3개의 기업과 거대한 동맹을 맺어놨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은 양극재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고체 전해질까지 동시에 개발하며 2027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맺은 공급 계약 규모만 43조 8,700억 원에 달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틀어주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삼성 SDI와의 계약 규모는 10년간 40조 원이고요. LNF는 결이 좀 다릅니다. 니켈 함량 95%, 이른바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는 극한의 기술력으로 테슬라급 요구 사양까지 충족시키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세 기업이 각자 다른 무기로 삼성 SDI의 양극재 밸류체인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사실 진짜 판이 바뀌는 지점은 음극재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음극에는 흑연을 썼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흑연을 통째로 걷어내고 리튬메탈이라는 소재를 씁니다. 왜냐하면 리튬메탈은 흑연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 SDI는 아예 한양대와 손잡고 무음극 리튬 금속 전지라는 걸 공동 개발했습니다. 별도의 음극 소재 없이 충전할 때 리튬이 구리 집 전체 위에 직접 쌓이는 방식이죠. 음극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발상의 전환인데, 그럼 배터리 내부에 그만큼 양극재를 더 채울 수 있으니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겠죠? 로봇의 가동 시간을 폭발시키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죠. 그리고 이 구리 집 전체에 리튬메탈을 코팅하는 기술은 일진전기와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죠. 자, 이제 진짜 전고체의 핵심 전해질 얘기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삼성 SDI가 택한 파트너가 미국의 솔리드 파워인데요. 솔리드 파워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급하면 삼성 SDI가 셀을 개발하고 BMW가 실증을 맡는 3자 협력 구조도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미 한국에 연간 500톤 규모 생산 거점까지 짓고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 파워 미국 주식 하나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와 산화물계를 동시에 개발 중입니다.
근데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화리튬이죠. 자, 이걸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해질을 만드는 모든 기업이 결국 이 회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밸류체인의 가장 상류에 있는 어쩌면 가장 은밀하지만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리막입니다. 기존 배터리에서는 양극과 음극이 붙지 않게 막아주는 필수 부품이었죠. 근데 전고체에서는 고체 전해질 자체가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막이 아예 사라지거나 고체 전해질을 코팅한 형태로 진화하는 거죠. SKI 테크놀로지, 엔캠,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기업들이 이 전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음극재 전환의 일진전기 SKC, 전해질의 솔리드파워, 에코프로비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까지 전고체 배터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기업들이 삼성 SDI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앞다퉈 저마다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AI를 도입한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게 뻔하니까요. 그럼 그냥 AI 모델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떤 업무에 어떤 AI를 붙일지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되고요. 내부 데이터랑 시스템도 연결해야 되고 심지어 보안과 규제까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째로 대신해주는 게 바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기업은 이미 이걸 실전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AX 전략 컨설팅부터 AI 서비스 구축, 플랫폼, 인프라, 운영까지 이미 120개 이상의 검증된 AI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줄 때마다 그냥 기존 검증된 레퍼런스를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사업 확장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단순 테마주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AI 예산 집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라 전체가 이 기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그리고 곧 전 세계 모든 나라로도 확장되겠죠. 둘째, 금융권에서도 금융과 AI를 연결해서 업무에 이미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금융권까지도 장악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셋째, 제조와 물류의 동선 최적화, 공정 최적화, 물류 지능화까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건데 이 기업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서 수혜를 쓸어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심지어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해외 확장까지 수혜를 봅니다. 가전, 배터리, 화학 등 계열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마다 같이 딸려가서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쉽게 말해 정부, 금융, 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지금 전방위로 동시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돈을 계속 더 버는, 즉 AI 시대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변수가 거의 없는 상수 기업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과연 AI 시대가 사라질까요? 이 기업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까지 쳤는데요.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도 PER이 14배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5조가 넘게 나오고 120개 넘는 검증된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고
정부 금융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터지는 회사가 PER이 고작 14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건 아직 사람들이 관심 갖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증권가, 연기금,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 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댓글창을 보니 신청을 했는데도 종목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요. 구독자 확인을 위해 간단히 확인 전화를 드린 후에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재 중이셔서요. 그러니 꼭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